내가 모르는 그들만 해먹는 뭔가가 있다. 그들의 큰 판에 토끼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NPL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청중분들 모시고 공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입성을 했네요. 학고 강사, 병아리 강사, 칸데오라고 하고요. 맨날 학고래. 아직까지 바닥에서 박박 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오늘 채권 얘기를 좀 하려고 왔는데 네. 명과 암에 대해서 다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부동산을.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 세이노 선생님이라고 저도 그 세이노 선생님의 매력에 빠져서 교주처럼 딸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2008년도로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지금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권하시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럼 처음부터 NPL 하신 거세요?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하실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 아파트도 해보고 뭐 상가도 공부하고 토지도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그 난이도와 그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채권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시장까지 들어오게 됐죠. 여기가 먹을 게 있구나. 그렇죠. 네, 네. 상대적으로 좀. 네. NPL이 뭡니까 도대체? 용어 자체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이미 다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파트가 가장 쉬우니까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게요. 한 시세가 10억은 아니지만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압구정 현대를 사면서 돈이 없으니까 우린 돈이 없죠 항상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네. 압구정 현대를 사옵니다. 압구정 현대를 사올 때 돈을 빌려준 그 국민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뭘 보고 대출을 해주죠? 몇 가지 이제 봅니다. 뭐 채무자의 신용도라던가 직장이라던가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나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은행이 이 담보대출을 해주고 나서 돈을 회수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돈을 안 갚아서. 그럴 때 하는 게 은행에서 뭘 하죠? 경매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하는 게 그 은행에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 부동산 경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압구정 현대를 담보로 은행에게 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 대출을 NP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담보대출을 했었던 게 정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그냥 담보대출 정상적인 대출인 거고 경매에 들어갔거나 부실화가 됐을 때, 연체가 됐을 때는 이제 NPL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NPL의 장점? 이제 투자의 장점이겠죠. NPL 투자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장점 3개, 단점 3개를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장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점은 일단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재테크를 처음에 할 때는 실물 자산을 사야지만 내가 캐시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죠. 네. 실물 자산을 계속 소유를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아파트를 한 500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파트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는 그 지점에서 이상하다. 분명히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여야 되는데 왜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지?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을 해요. 한 채, 두 채, 세 채, 10채가 넘어가도 이상하다. 왜 나는 항상 세입자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이상하다. 나는 그냥 투자를 했을 뿐인데 왜 정부에서 나를 안 좋게 보지? 심지어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압구정 현대를 또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 난데 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KB 70%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지분은 화장실 한 칸이죠. 70%의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죠? 30%만 내 실제 소유고 나머지 70%는 은행 월세를 산다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딱 이제 물음표를 딱 찍은 거예요. 아니 나는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됐다라는 거에 명분으로 온갖 적폐 취급을 당하고 온갖 대출 규제를 받고 온갖 세금을 두드러 맞고 온갖 안 좋은 리스크는 내가 짊어지는데 사실상 이 집의 지분은 은행이 70%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소유권자만 나고 은행이 실질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은행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거기서 사실상. 그래서 은행 입장을 생각을 해봤더니 은행은 나한테
월세도 매달 70만 원, 아니 70%씩 받아가고 온갖 세금은 내가 대신 내주고 그리고 은행은 아무런 적폐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죠. 내가 저 은행의 입장에 있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그 70%에 해당하는 대출의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하는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계속 월세를 받고 있겠구나, 이자를 받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은행의 입장에 있는 것들로만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등기치고 있을 때 그 단점, 스트레스. 그렇죠. 네, 제가 그랬어요. 저희 5채까지 제가 늘렸었는데 네.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가난해지고. 분명히 부동산을 그렇게 월세를 세팅을 늘려 나가면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네. 분명히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아서 나중에 누수 터지면 한꺼번에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라운드를 바꾸기도 하고 상가나 토지로 가보기도 하고 여기서도 내가 덤빌 시장은 아니구나. 그치. 네, 개인들이 덤빌 시장은 아니구나. 저는 자본력이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자본력이 없는 개인들한테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하나씩 스크리닝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소액으로도 가능합니까? 소액으로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 그 소액 투자 가능하다, 부동산 소액 투자, 직장인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키워드인데 불가능해요. 원칙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은 이제 대출을 최대한 이끌어내면 가능은 한데 그걸로 나의 체인지 그라운드를 할 수가 있느냐, 계층 이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 소액 자본으로는 계속 늘려나가는 과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는 정도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은 편한 게 두 번째 장점인데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규제 대상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이 소유권에 대해서 면피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대출 규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출 규제. 근데 그 대출 규제도 가만히 정부의 그 흐름을 보면 이 정부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좀 신경을 쓰는구나. 왜냐면은 일반 대중들은 부동산 투자 이콜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의 영역이 워낙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가 아파트가 아닌 거면서 소유권이 아닌 게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생각보다 신경을 안 써요. 무슨 말이냐? 아까 압구정 현대에 담보를 빌려준 은행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대출을 70%까지 해줬었죠, 과거에? 제가 막 신용도가 막 6등급, 7등급 이래요. 그래도 은행에서 70% 막 80%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다 그렇게 했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락잔금 대출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쵸. 이유는 뭐예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쩌면 내가 그들의 큰 판에 토끼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은행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안 갚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아파트 낙찰 가격이 미쳤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배울 때 분명히 경매로는 부동산을 싸게 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싸게 못 사. 이상해. 분명히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는 싸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입찰만 가면은 도대체 선생님 저게 낙찰이 돈이 되는 가격이 아닌데 미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있다. 뭔가 있어. 내가 모르는 그들만 해먹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거였구나. 라고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가격에 낙찰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누군가가 이득을 못 보는 시장의 반대급부에는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낙찰가가 미쳤으면 그 낙찰가가 미침으로 인해서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너무 땡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더라도 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이 됐을 때 낙찰가가 높게 나와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배당받으러 돈을 가면 되겠구나. 그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게 뭘 타냐면 은행은 이 소유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죠. 그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빼오는 데에 규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두 번째 장점은 소유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니라 나는 저 은행의 입장에 있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은행은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낙찰가가 나오니까 내가 10억짜리에 70%, 80% 빌려줘도 된다. 이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은 그 70%, 80% 빌려준 위치에 내가 가고 싶다. 나는 그
그 위치에서 배당만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했을 때에는 규제책이 없어요. 대출 규제책이. 그래서 10억짜리 압구정 현대가 7억의 담보대출이 나갔을 때에 그 7억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90% 내외의 대출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는 100% 대출로도 다 자기 자본 없이 또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쉽지는 않으니까. 질문을 주신 걸 보니까 아마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일반 경매와 NPL로 이제 취득하는 수익을 내는 예. 방식의 차이점. 와전되어 있는 게 있는데 NPL 시장이랑 경매 시장은 사실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NPL 투자 사례들은 예. NPL로 취득을 해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서 그다음에 추후에 다시 정상화시켜서 매각을 한다. 이런 사례들만 올라와 있는데 원래 NPL의 아까 시작점은 은행의 위치에 내가 있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은행은 그 부동산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이 처분이 되는 과정에서 배당만 받고 싶은 게 은행의 입장이죠. 낙찰을 받는 게 우선하는 게 아니고 그 은행의 입장에 내가 가만히 있다가 계장님이 부르면 가서 배당만 받고 엑시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계속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근저당권을 계속 취득을 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NPL 투자도 이번 규제로 좀 어려움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 제가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6.17 규제가 나오고 나서 법인은 이제 완전 이제 사망 선고 내렸고 네. NPL 투자도 영향이 있냐라는 거는 일단 답변 먼저 드리자면 NPL 투자는 6.17 규제로 인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어렵다. 원래 진입 장벽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6.17 규제와는 사실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6.17 규제로 인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질문 자체의 의도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은 그런 거겠죠. 6.17 규제에 인해서 투자 수단이 좀 막혔는데 그거에 대안이 좀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NPL 투자가. 이런 질문이라고 전제를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대안은 될 수는 있어요. 대안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게 저도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경마장 비유를 좀 자주 하는데 경마장이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그 판이에요. 거기에서 열심히 우리가 이제 경마를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수예요. 기수의 입장에서 열심히 경마를 했는데 적토마라고 하는 법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토마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뛰어서 내가 상금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경마장에 관객으로 온 관객들이 적토마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인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NPL 투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NPL 투자자는 경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수로 뛰면서 열심히 1등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적토마를 활용하는 법인 투자와도 상관이 없고 그냥 그 판에 경마장만 잘 운영이 되면 돼요. 누군가가 열심히 뛰고 있구나 라고만 되어 있으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NPL 투자의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비유가? 좀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의 과정과 다르게 전혀 다른 판에서 그래 경쟁은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저는 거기서 콩고물 받고 엑시트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조금 필요하죠. 좀 뭔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네네. 저는 뭐 아직까지 이 시장이 그렇게 막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나오셨어. 적당히만 하려고.